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항만물류금융팀장 이상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밖에 눈도 오고 그런데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요즘 채권이라던가 지금 PF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계신 분은 인프라 쪽을 많이 하셔서 조금 영향은 제한적일 수도 있는데 또 PF 하시는 분들도 일부 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장에 어떻게 보면 딜도 새롭게 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인프라는 기회다. 이런 걸 갖다가 좀 시간은 걸리지만 차분히 같이 이렇게 좀 검토를 하고 이럴 때 또 큰 인프라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거는 아까 정성주 부장이 잠시 말을 했지만 저희 해양진흥공사를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좀 뭐 이게 저희 회사를 갖다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나쁘끄럽긴 하지만 좀 약간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에는 없는 건데요.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는 한 330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정부가 출자한 기관은 34개밖에 안 됩니다. 그 정부가 출자한 34개 기관 중에 이제 해양진흥공사는 납입자본 기준으로 해서 한 13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부 출자액 기준은 한 15위인데 이게 어느 정도 위치냐라는 걸 보시면은 옆에 뭐 여기 참석하신 분은 그러니까 한국투자공사 참석 안 하는데 보면 지금 납입자본금이 이게 1,000억 원입니다. 저희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왜 이 얘기를 드냐면 KIC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본시장 쪽에서도 어떤 여러 역할을 하고 있고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데 해양진흥공사를 저는 이제 창립할 때 입사를 했는데 해진공을 아직도 잘 모르세요. 근데 이 규모가 여러분들 이제 자본시장 쪽에서 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도 똑같이 이 자본금의 규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신용공여기관은 아니지만 만약에 신용공여기관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저희가 법정 자금이 5조라고 하면은 사실 20배만 하면 100조입니다. 보증만 100조를 찍을 수가 있는 기관이에요. 사실은 거의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기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것도 약간 자랑이라고 하면 자랑일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일단 은행형이 있잖아요.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은행 오늘 발표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비은행 중으로서 보면 총 자산 규모가 7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HMM의 어떤 파생상품 평가 이익이라는 이슈가 있긴 했지만 흑자 상위 5조 정도가 들어가고요. 거의 5조 가깝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보면은 흑자 2위입니다. 모든 공공기관 중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 정도의 규모가 생긴 공공기관이 있는데 왜 이걸 잘 이용하지 못할까? 그래서 전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해양진흥공사는 뭔데 자본금이 이렇게 높지? 이런 의문을 또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해양진흥공사는 사실은 상당히 뭐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대규모의 자금이 이제 투입이 되잖아요. 앞에서 말씀했던 2점 선박금융 같은 경우에도 보통 몇 조 단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회가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 다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이런 것들은 다 잘 아실 것 같고 대신에 제가 이걸 하면서 조금 평소에 제가 4년 동안 이제 해진공에 있으면서 약간 자본시장 쪽에 조금 기대하는 바 이런 것들을 갖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면 이제 보통 이 관련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인프라 쪽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주의 깊게 보실 것 같은데 인프라 쪽을 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게 사실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저도 이제 자본시장 쪽에서 10년 정도 있었는데 이런 거를 잘 보진 않는데 요즘 같은 불안기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다. 왜냐면 뭐 국토부도 있고 해수부도 있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해수부가 주무부처니까요. 해수부에 보면 이런 다양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걸 보면서 어느 지역에 어떤 항만을 갖다가 올해 투자가 있겠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시중은행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업자들이 좀 발굴을 해와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그럼 이제 참여를 해야지 혹은 여태까지 어떤 패턴을 보면 산업은행이 하니까 산업은행에서 이렇게 몇백 개 주면은 이걸로 해가지고 참여 신청 내가지고 일부 받아와서 해야지 뭐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산업은행이나 해진공이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작은 항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한번 가져가면 해진공이 좀 밑에 어느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역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증권사 쪽에 해당되는 말일 텐데요.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이게 왜 지금 근데 해양진흥공사가 이렇게 큰 자본금으로 설립이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해운이나 이런 쪽 잘 모르시는 분은 약간 의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와가지고 저도 아는 사실인데 무역 의존도가 지금 한국은 지금 70%입니다. 내수 시장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 일본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지 않습니까? 70%가 이제 무역 의존도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럼 무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해운이라는 게 99.7%가 해운으로 운송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해운으로 운송이 된다. 그래서 한진해운하고 HMM 뭐 이런 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기간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별 선봉량 추이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4위로 돼 있다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뭐 왕관 같은 거 해놨는데 사실 별로 자랑할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4위밖에 안 되니까요. 지금 이 문제들이 우리 공급망 이슈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걸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한진해운이라고 있었을 때 파산하기 전에는 요번에 얼마 전에 미국에서 뭐 21조가 그 롱비치 그쪽 LA 쪽에 떠 있었거든요. 그때 못 내렸어요. 삼성전자도 못 내렸습니다. 그 위로 가서 내렸고 내리는데 비용을 뭐 3배에서 10배를 줬어요. 삼성전자도. 근데 사실 중소기업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난리가 나서 이제 해양수산부부터 뭐 중소기업부 뭐 해가지고 뭐 선복을 HMM 걸 일로 돌리라느니 딴 데 들어가 있는 거 미주로 다 돌리고 막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내렸거든요. 시간을 좀 돌려서 한진해운이 있을 때 생각해 볼게요. 한진해운은 똑같은 그런 공급망 이슈들이 있은 날들이 있었겠죠. 왜냐면 미국은 항상 그 파업들을 하잖아요. 항만 운영자들이. 그때 TTI라는 굉장히 좋은 항만 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 대주주였어요. 한진해운이. 그래서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진해운은 LA 롱비치에다 내렸습니다. 그걸 갖다 빨리빨리 우리 거부터 내렸어요. 우리나라 거부터. 그게 가능했던 거는 우리가 그 터미널의 주주사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못한 거는 사실은 우리는 항만이 없어요. HMM도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내린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데 수출기업들, 파주들이 그 비용이 더 많이 나면 경쟁력이 잃게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산업이라고 하는 게 해양진흥공사까지 만들어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금은 해운에 크게 관심이 없으셨어도 약간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었고요. 여기 보면 해외 터미널 보유 현황을 좀 보시면은 그 HMM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 남은 이제 뭐 거의 유일의 국적 운영사인데 HMM 보시면 선대 규모도 상당히 덴마크 머스크나 MS칩에서 적고 그 다음에 물동량도 작은데 특히 보유 터미널 수를 보시면 머스크 같은 게 59개, MSC 같은 게 38개가 있는데 HMM 8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럼 좋은 터미널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거의 좀 별로 좋지 않은 대만에 막 2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만이 없으니까 내리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양진흥공사는 HMM하고 같이 지금 이 미국, 특히 미국이 중요시 되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해외 항만의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항만을 확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린필드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브라운필드예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이제 그린필드를 앞에서 카인드에서도 말씀하시고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린필드 부분이 과연 물류라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과연 중요한 항만들이 그린필드에서 확보할 수 있느냐 사실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면 현재 남아있는 어떤 동남아시아나 뭐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린필드 하나 개발하면 1조 들여서 개발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우리 물류 대란이나 이런 거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당연히 없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결국은 주요한 항로에 있는 중요 자산의 터미널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컨테이너 터미널을 위주로 지금 말씀드려서 여긴 컨테이너만 하나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당연히 그거 아니고요. 뭐 다 합니다. 벌크도 하고 LNG도 하고 다 하는데 일단은 컨테이너 쪽을 HMM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부산항 세계적인 부산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사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수출입은행에서 HJNC가 유일한 우리나라 터미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개의 터미널이 있습니다. 부산 신항이 세계에서 한 7위 정도 하고요. 물동량 기준으로.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해양진흥공사도 HMN과 함께 HPNT라는 데를 갖다 하나 투자를 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이제 경영권이 50+1주로 해가지고 PSA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HJNC라는 한진이 운영하고 수출입은행이 금융을 한 HJNC가 유일한 6개 부산항 중에 우리가 운영하는 유일한 항만이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지금 PSA도 나오고 GTO도 나오고 이랬는데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제가 마지막에 그 부분은 조금 강조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해양진흥공사가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아까 마중물 얘기를 산업은행에서 했는데요. 역시 해양진흥공사가 뭐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하고 이제 국제금융기관끼리 다 해버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편하긴 합니다. 다 하는데 왜냐면 해진공도 부담이 없고 산업은행도 부담이 없을 수 있어요. 반반씩 하니까. 근데 과연 그게 바람직하냐라는 거는 정말 고민해 볼 문제예요. 그럼 이런 자리도 만들지 않았겠죠. 제가 조금 뭐 저희 사업들일 수도 있고 정부 우리 기관들이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선박금융 얘기를 좀 해보면 선박금융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선박금융 뭐 하시는 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선박금융 다 공적 금융기관 정부의 금융기관들에서 거의 다 해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금리가 낮죠. 아주 낮기 때문에 자본시장이나 어떤 시중은행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럼 그게 바람직하냐? 선박금융이라는 건 해운사, 우리나라 해운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해운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정부에서 금융을 줘가지고 바람직하게 잘 성장했느냐 보면 정말 부정적이죠. 그게 과연 바른 방향이냐? 인프라도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자들한테 분명히 경쟁력 있는 금리와 이런 걸 줘야 되는 건 분명히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의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시장에서 금융을 조달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신뢰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그렇게 어렵다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지만 이것들을 갖다가 아까 산업은행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후순위를 좀 밑에 해준다거나 아니면 자본금을 좀 더 보충을 해준다거나 해서 민간의 어떤 영역들을 갖다가 조금씩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우린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해양진흥공사도 산업은행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끌 것이냐, 어떻게 깔아줄 것이냐, 자본금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당연히 국가 신용등급과 그다음에 현재까지의 BIS, 저희도 이제 BIS 비율에 그걸 봤는데요. 이 정도로 저희는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이런 부분을 갖다 믿고서 같이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 표는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해양진흥공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번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약간 달라요. 여기서 지금 계속 항만을 갖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항만 부분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부의 더 역할, 우리 정책금융공사들의 역할들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역할이 줄어들어도 되겠죠. 그러면은 국내하고 국외에 항만터미널, 항만만 해도 뭐 컨테이너 터미널, 벌크 터미널 엄청나게 많지만 또 물류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라는 것과 보증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관별로 약간 관심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면 저희는 에코티도 되고 선순위도 할 수 있고 후순위도 할 수 있고 메자닌도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어떤 딜을 갖다 소싱을 해왔어요. 그래서 해진공에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 딜에 대해서. 근데 해진공이 자기는 후순위에서 조금 금리를 좀 많이 받아야 되니까 선순위로 좀 들어와 주십시오 하면 그렇게도 가능한 거고요. 이거는 어떤 사업자가 우리나라의 업자인데 너무 자본금이 열악해요. 자본으로 한번 들어와 줄 수 있습니까? 하면은 저희가 에코티 투자도 검토를 할 수 있고요. 그런 거를 갖다 다양하게 저희는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자리가 마련이 된 게 해양진흥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또 특이하게 저희가 하역 장비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컨테이너 항만이다. 거기에 이제 벤츄리 크레인 같은 게 100억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노후화돼서 대체 수요가 있고요. 혹은 새로 개발을 할 때에 신규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파이낸싱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또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릴 게 건설회사가 이제 사업 시행자가 돼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국내외에 그때도 저희가 금융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운영 자금에 대출을 해주고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PFA성의 건설 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가능하다. 이 부분은 한 내년 정도쯤에 뭐 구체적으로 입법이 좀 되면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번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는데 시간이 이제 마지막 발표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뭐 지금 어떤 식으로 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케이스 스터디를 넣어놓은 이유는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부산 신항일 터미널 이건 에쿼티 들어간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싱가포르 PSA라는 데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가지고 투자 지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항만 배후 단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거기 CFS CY에 여기에 이제 론으로 이제 들어간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울산 신항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동화 대출 채권 유동화 구조로 해가지고 진행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이거는 조금 초기 단계에 좀 되게 좀 공격적으로 했던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직접 투자한 건입니다. 지분에 대해서요. 현재 이제 주요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 화물 처리 실적을 보면 아까도 앞에서 여러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제 증가할 추세다라는 거고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금융시장 쪽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뭐 그린필드든 이제 해외에서 경쟁을 할 때 특히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중국 정부들이 나서가지고 뭐 같이 경쟁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데서 아무래도 자본력이라던가 이런 데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민간에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좀 도움을 준다면은 저희가 또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컨테이너 화물인데요. 아까 HJNC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이제 수출입은행에서 한 부분이고 저 HPNT라는 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PSA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오늘 저희가 이 설명회를 연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글로벌 터미널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GTO라고 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한 예를 들어볼게요. 그 방글라데시 잠깐 카인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치타공에 G2G로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지금 뭐 다 끝난 얘기니까 뭐 업체를 갖다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거기 CI가 현대 엔지니어링이었어요. 현대 엔지니어링이었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 치타공이라는 항만을 갖다 개발하기 위해서요. 한 5년 걸렸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운영사 어떻게 할 건데? 대부분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운영사 BPA 부산항공사가 세계 7위의 항만을 갖고 있다 보니까 BPA가 운영사인 줄 알아요. 다른 데서는. 근데 BPA는 운영사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2대 주주사긴 하지만 PA들은 대부분 임대차 하는 데입니다. 임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만의 운영에 대한 그 노하우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정부에서 모르니까 우리나라 7위에 뭐 PSA 같은 데인 줄 알고서 BPA가 들어와가지고 해주세요라고 한 거고, 근데 당연히 걔는 못하니까 막 찾아 나선 거죠. 그걸 OI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만 운영사라고 표현하는. 그러면은 그때 찾은 게 결국은 그 잔금상선이라는 데였어요. 근데 잔금상선은 물량을 낼 수 있는 규모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HMM이 들어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HMM은 그 당시에 구조조정,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구조조정을 받다 보니까 조금 참가의 여력이 없었고 그걸 해양진흥공사가 나서서 HMM하고 장은상선 공동 OI로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 하고요. FI는 해양진흥공사가 있고요. 물론 수출입은행도 있었어요. 그때 왜 수출입은행은 아까 잠깐 나왔지만 EDCF라고 해가지고 방파제 같은 거 건설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입은행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팀코리아가 꾸려져가지고 G2G로 붙었는데 저희가 결과적으로 잘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런 식의 어떤 한 번 해서 한 번에 딱 돼버리면 정말 좋겠죠. 근데 이런 인프라 사업은 그런 게 아닌 거 더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외교부도 움직였고요. 당연히 그때 그리고 기재부도 움직였고 해수부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인드도 같이 했고요. 해양진흥공사하고 수출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GTO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외에서도 그런 거의 기술력을 인정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CI는 건설회사는 괜찮다. 그러면은 FI 해양진흥공사 있으니까 괜찮다.
뭐 산업은행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데 운영하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인데 아까 PSA가 저희가 공동으로 싱가포르에 투자했다는데 이게 테마섹 여러분 잘 아시는 테마섹의 100% 자회사입니다. PSA는 항만의 운영도 하고요. 투자도 합니다. 개발도 합니다. 얘네가 120개국 정도의 터미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운영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별로 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항만 운영사 부분이나 선사 부분은 전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PSA 같은 GTO를 갖다 만들어야 된다는 게 해수부에서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GTO는커녕 단 한 건의 어떤 그런 민간 개발 그러니까 PPP도 거의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저희가 이제 해수부 가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사무관들하고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걸 너무 행운의 시각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필드를 하나 한다고 해서 GTO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갖다 모신 이유가 바로 이건데 저희가 GTO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해외 펀드들이 갖고 있는 미국의 뭐 몇십 개의 펀드들이 갖고 있는 걸 갖다 지분을 인수해 와야 돼요. 그래야 GTO의 기본이라도 닦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올해에 저희가 크레딧 스위스하고 HMM하고 했던 것 중에 포트 아메리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8조에서 9조 정도 되는데요. 포트 아메리카가 미국의 20개 항만을 갖고 있어요. 그 20개 항만은 여객 터미널도 있고요. 컨테이너 터미널도 있고 벌크 터미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인수해야 된다고 하고 실제로 또 진행을 했는데 물론 또 실패했습니다. 또 실패했는데 이런 식의 태핑이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노크를 계속 해야지만 우리가 GTO를 만들 수 있고 그동안에는 해운에서 에비타가 얼마가 나오고 하나 개발해가지고 또 개발하고 이래봤자 몇십 년 동안 GTO는 못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금융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여기 PE분들을 많이 초청을 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저희가 저희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가 6명 있습니다. 항만 쪽 투자한 쪽에. 저희 직원 수가 아직은 신설이다 보니까 17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미국의 그런 어떤 펀드들이나 이런 쪽에 관계가 훨씬 더 좋은 네트워크를 가진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발굴이 되면 해양진흥공사와 그런 거를 역할을 갖다가 좀 문의를 해달라. 해양진흥공사는 그런 식으로 GTO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과업이 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해운 항만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린필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테이너 항만을 많이 말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뭐 업체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포스코라던가 아니면은 CJ라던가 이런 쪽에서 전용부들을 갖다 확보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증설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거를 못한다는 건 아닌데 안 중요하다는 것도 아닌데 그건 그거대로 하되 결국은 마지막 우리의 목표는 GTO다. 이 부분을 갖다가 좀 꼭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뭐 지금 GTO라는 게 좀 생소할지 모르는데 PSA뿐만 아니라 그 허치슨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게 허치슨도 있고요. 그 다음에 DP월드도 있습니다. 뭐 다 정부 기관들이 100%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PSA 같은 걸 만든다고 하면 해양진흥공사가 테마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1, 2년 안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매물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인플레가 심해가지고 항만도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HMM하고 이제 그 뉴욕에 있는 항만이 매물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게끔 했는데 숏리스트에도 못 올라갔거든요. 그게 결국 한 3조 정도에 팔렸습니다. 뉴욕에 있는 주요 항만이. 이런 식으로 개별 건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 안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양진흥공사를 찾아와 달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 이제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 순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선사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역사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GTO를 그럼 니네 어떻게 만들 건데 사오면은 지분만 사오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면 HMM을 갖다가 그렇게 GTO로서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부산항만공사에 그런 기능을 갖다 넣을 수 있는 부산만이 아니라 인천항만공사도 있고 뭐 울산항만공사도 있으니까요. 그런 기능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는 이제 금융적으로 이런 걸 갖다 쉐어딜을 해와야 된다. M&A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금융 구조를 갖다 짤 때 선순위에 관심 있는 은행은 해양진흥공사한테 후순위를 받쳐달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증권사 같은 경우에 선순위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에코티를 갖다 보충해달라고 하셔도 되고요. 물론 우리도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은 어렵습니다. 펀드 비클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자산운용사도 많이 와 계시지만 자산운용사는 GP로서 저희하고 같이 해야 될 때 당연히 많고요. 증권사는 당연히 구조화를 하고 그 다음에 뭐 PI로 참여를 할 수도 있으신 거고 뭐 셀다운하고 뭐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요. 구조화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선순위는 같이 투자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원하시는 대로 아니면은 저희는 그것도 있습니다. 에쿼티 부분을 해양진흥공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4대 항만공사의 2대 주주가 해양진흥공사거든요. 첫 번째 주주는 당연히 거기는 해양수산부인데 그 PA들 우리가 PA라고 하는데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이런 데들요. 걔네들도 역시 외국에서는 에쿼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500억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예타 없이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이거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해양진흥공사하고 같이 하나라도 이런 일들을 갖다 진행하고 있다. 혹은 이런 딜을 클로징했다. 이런 식의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뭐 질의사항 있으면 조금 이따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